어머님, 지금 제 서류를 훔쳐보신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죠? 아니, 나는 그냥 책상 정리를 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는 게 위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 시어머님은 범죄자시네요. 수진아, 난 그저 바쁜 거 같길래 방 정리를 좀 해주려고. 됐어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은 구속 사유가 된다는 거 아시죠? 수진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주부 김미영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시다면 시원하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번거롭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3이 된 김미영입니다. 늦은 시간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저는 부산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 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모습을 보며 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있네요. 26,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시작된 주부로서의 삶이 벌써 27년이나 흘렀습니다. 치과 간호사로 일하며 번 돈으로 해외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맛집 탐방도 하던 제가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었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시장 보기, 청소, 빨래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대리로 시작해 이제는 부장까지 올랐고 그 과정에서 저는 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민석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무척 잘했어요. 학원 한 번 보내지 않고도 구청 도서관만 다니며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는 온 가족이 기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시아버님께서 미영이 덕분이다 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2년 전 민석이가 회사 동료 수진이와 결혼하면서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나날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수진이는 제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 달랐죠. 집안일은 뒷전이고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에 잘 들르지 않았어요. 명절 때면 시댁은 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제가 보내는 반찬도 저희는 배달 음식을 선호해요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서운함이 쌓여갔고 결국 지난 추석에 수진이의 처가 방문을 두고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민석이 부부와 연락이 뜸해졌고 설날에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민석이의 문자를 받고 저는 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제 고집과 욕심이 얼마나 젊은 부부를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수진이에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고민합니다. 기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저는 수진이를 만나 화해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이 길고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하얀 눈이 쌓이듯 제 마음속에도 후회와 반성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4시간의 기차 여정 끝에 인천역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이곳에서 저는 첫 시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역사를 빠져나와 택시를 타기 위해 지갑을 찾으려는 순간 제 가방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금 30만 원과 체크카드가 든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기차 안에서 잠깐 조는 사이 일어난 일이었나 봅니다. 낯선 도시에서 도둑을 맞은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나이 53세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영무원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CCTV 확인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분실물 센터에도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죠. 한숨만 나왔습니다. 지갑 속에는 민석이네 집 주소가 적힌 메모도 들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민석이 전화번호는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역사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면 수진이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석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지다 민석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차올랐지만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말에 민석이는 한숨을 쉬었고 자신이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인천역 대합실에 홀로 앉아 기다리는 동안 문득 부산에서의 편안했던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고르고 이웃들과 수다를 떨던 그 평범한 일상들이요. 이렇게 허둥지둥 인천으로 오는 게 아니었나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여정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민석이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대합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저는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진이와의 만남을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번에야말로 수진이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민석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내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밤거리는 부산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송도에 있는 민석이의 아파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32층짜리 고층 아파트의 모습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4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차려입던 수진이는 오늘도 변함없이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민석이네 집은 마치 잡지에서 본 듯한 모던한 인테리어였습니다. 화이트와 그레이로 꾸며진 거실,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 그리고 곳곳에 놓인 세련된 소품들까지 제가 살던 부산 집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였죠. 방은 여기입니다. 수진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받은 저는 짐을 풀면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곳에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는 배달된 양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직접 해드릴게요라고 했겠지만 이번만큼은 참았습니다. 식사 내내 수진이는 휴대폰만 바라보았고 민석이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회사 이야기를 꺼냈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수진이의 생활 방식을 무시하고 제 방식만을 고집했는지를요. 배달 음식을 먹는다고 타박했고 집안일에 소홀하다며 은근히 비난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얗고 포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눈처럼 이 집의 공기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첫날 밤부터 저는 이곳에서 불청객이 된 것만 같은 서글픈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부산에서의 습관대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주방이었지만 이왕 온 김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각종 배달음식 용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망설임 없이 아파트 단지 내 24시간 마트로 향했습니다. 두부, 콩나물, 파, 양파를 사들고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어릴 적 좋아하던 맛이에요. 메추리알 장조림도 만들고 시금치 무침도 준비했습니다. 아침 7시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나온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저희 집에서는 제가 생활 방식을 정합니다. 아침부터 이러시면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났습니다. 결혼식 전 수진이가 했던 말들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자고 했던 약속을, 식탁 위에 준비된 음식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성의가 오히려 수진이의 삶을 침범하는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석이는 출근 준비를 하며 어색한 침묵 속에서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떴을 뿐입니다. 수진이는 준비해둔 샐러드와 견과류로 아침을 해결했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 꼭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란 걸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처음으로 제 선의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송도의 풍경처럼 수진이의 생활 방식은 제게는 낯설지만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겠죠. 집에 혼자 남겨진 오후, 저는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구석구석 깨끗이 해두자는 생각으로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수진이의 화장대 위에는 값비싸 보이는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고급스러운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득 수진이의 옷 정리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계절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옷장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한 장을 펼쳐보았는데 그것은 수진이가 다니는 회사의 기밀 문서였습니다. 바로 그때 일찍 퇴근한 수진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을 때야 수진이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회사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정리를 도와주려 했다고, 악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에는 이미 분노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급하게 퇴근해서 왔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수진이의 의사를 물었고
수진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할 만큼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던가요? 그날 밤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송도의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행동들이 수진이에게는 사생활 침해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모두 역효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곳이 더 이상 이곳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다음 날 민석이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민석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지만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저와의 관계라고 했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제가 보내는 장문의 메시지들, 수시로 확인하는 안부 전화, 불시에 보내는 택배. 수진이는 이 모든 것이 감시처럼 느껴진다고 했다네요. 민석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 2년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날에 떡국을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보낸 긴 음성 메시지, 김장 김치를 담그라며 보낸 수십 통의 카톡,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장 보자던 제안들. 모든 게 수진이에게는 간섭으로 다가갔던 거겠죠. 민석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임신 준비 중이라는 것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아이를 가지는 것도 망설여진다고 했다네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이제껏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행동들이 민석이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얼굴에 짓궂게 패인 주름이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산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있는 한민석이와 수진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싸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수진이가 했던 말,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고 싶어요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7년간 가족들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제 방식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요? 매일 아침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실버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교실 공고를 보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톡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인터넷 뱅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매주 금요일마다 독서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읽은 책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평화로운 공존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들의 삶의 지혜를 들으며 제 마음의 눈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수십 번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짧지만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너희 부부가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문자에 수진이가 처음으로 이모티콘을 보내왔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봄이 되자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방울토마토, 상추, 그리고 민들레까지 작은 화분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일까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보게 하는 것처럼 관계도 그렇게 천천히 가꿔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봄이 깊어가던 날 민석이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진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첫 아이를 가진 설렘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수진이는 입덧이 심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든 전업주부가 되든 그건 온전히 수진이의 선택이니까요. 대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민석이는 요즘 출근 전에 수진이를 위해 과일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서툴지만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예쁘다고 수진이가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이구나. 수진이의 입덧을 위해 제가 담근 매실청을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문자로 물었습니다. 매실청 담가둔 게 있는데 괜찮다면 조금 보내볼까? 수진이가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받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은 주말마다 화상통화로 수진이의 일상을 듣습니다.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뱃속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자랑하는 수진이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민석이는 퇴근 후에 산모용 요가를 함께 한다며 웃음 짓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이라고요.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랑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시작일 테니까요. 임신 6개월 차인 수진이를 만나러 인천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차 안에서 불안한 마음 대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송도의 거리를 걸으며 지난 겨울의 아픈 기억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이네 집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달라진 실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켠에 마련된 아기 용품들, 벽에 걸린 초음파 사진, 그리고 따뜻하게 저를 맞이하는 수진이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수진이의 둥근 배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조급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초기에 느꼈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세대의 가치관을 강요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아쉬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킨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수진이가 주문한 파스타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한식을 고집했겠지만 이제는 수진이의 취향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답하는 대신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생각해둔 이름이 있니? 수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둘이서 고심해서 정한 이름을 들려주었고 저는 그 이름이 참 예쁘다고 진심으로 말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베란다의 화분들에서는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지난 봄에 심은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요. 얼마 전 수진이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작고 여린 손가락으로 제 손을 꼭 쥐던 순간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수진이는 제게 부탁했습니다. 아기의 100일 잔치 때 제가 음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이와 함께 메뉴를 정하고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요즘은 매주 화요일마다 화상 통화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깐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겐 더없이 소중합니다. 아기의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관계도 함께 자라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독서 모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완성해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각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는 압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걸요. 수진이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민석이의 방식대로 표현하고 제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일지라도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봄하늘이 유난히 맑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며 가족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따뜻하게,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다음은 대구에 사는 54살 박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20년간 정숙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던 54살 박정숙입니다. 수성구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하루 종일 피아노 소리와 함께 살아온 제가 이렇게 늦은 밤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어리석은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이야기를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3년 전 봄날
아들 준호가 처음 유나은을 집으로 데려왔던 날이 떠오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하은은 글로벌 IT 기업의 시니어 개발자였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인사하던 그 모습에서 젊은 시절 저의 당찬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시작하며 꿈을 좇았던 제 20살의 열정이 하은의 눈빛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하은이 고운 한복을 입고 저를 올릴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하며 키운 제자들보다도 더 소중한 딸이 생긴 것만 같았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이면 새들이 함께 식사를 했고 하은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홍시를 들고 왔습니다. 서로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며 우리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회사에서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년간의 미국 파견. 그 소식은 제 마음속에 깊은 불안을 심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은의 나이 32, 제가 볼 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하은을 보며 제 마음속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말에도 재택근무를 한다며 노트북만 들여다보는 모습에 며느리가 아닌 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하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 놓여있던 노트북을 열어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실리콘밸리 파견 관련 메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지 아파트 계약서, 연봉 인상안, 프로젝트 계획서,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현지 불임 전문 병원 상담 예약 메일까지 발견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은 피아노를 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회사 상사에게 보낸 메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해외 파견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제자들의 꿈을 키워주던 제가 정작 며느리의 꿈은 이렇게 무참히 짓밟으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구의 밤하늘은 제 죄책감만큼이나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 지 정확히 8시간 만에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후 6시 하은의 회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본사 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하은의 정신 건강에 관한 메일이 공개되었고 즉시 프로젝트 책임자 교체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하은의 눈가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에는 제가 보낸 메일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20년간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없는 차가운 표정. 그 무표정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도 귀가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평소 하은이 좋아하던 제스민 차 향도, 제가 틀어놓은 피아노 연주곡도 이 무거운 침묵을 깨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제 메일이 가져온 결과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박탈, 인사 고과 최하위 조정, 승진 기회 박탈. 2년간 준비한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발견한 불임 전문 병원 상담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은은 준호와 함께 불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 파견을 앞두고 현지 병원도 알아보고 있었던 거였죠. 제 어리석은 판단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하은은 짐을 싸서 강릉의 하은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은이 좋아하던 드뷔시의 달빛을 치려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차갑기만 했고 밤 공기는 제 죄책감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하은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시어머님께 배우고 싶은 것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아노 배우기, 김치 담그기, 화초 가꾸기. 그동안 제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어제 날짜로 아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기라고 써 있었습니다. 수첩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인생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제게 향하고 있던 순수한 믿음까지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준호와 하은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깨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 세 사람 몫의 밥을 안 치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텅 빈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것이 요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당분간 휴원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이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겠다며 피아노를 가르쳤던 제가 정작 며느리의 꿈은 산산조각 내버렸으니까요. 어제는 하은이가 다니던 회사 앞에까지 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로비에서 마주친 하은의 동료가 던진 차가운 시선에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가하는 길에 들른 마트에서 하은이 좋아하던 허브티를 발견하고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이면 하은의 수첩을 펼쳐보곤 합니다. 시어머님과 함께 배우고 싶은 것들 목록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에게는 며느리가 아닌 딸이 생긴 것 같아 기뻐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진심은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부터 제 마음에 독이 자라나기 시작한 걸까요? 강릉에 있는 하은의 친정 번호를 수없이 눌러보지만 끝내 전화를 걸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사과로는 부족할 것 같고 그렇다고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매일 밤 폰 화면만 바라보다가 잠이 듭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 하나가 전부입니다. 엄마, 하은이가 유산했어요. 6글자에 담긴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그 귀한 생명까지 제 탓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답장을 수십 번 써보았지만 어떤 말도 이 상황에 닿지 못할 것 같아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새벽 동네 산책을 합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문득 하은이 출근하면서 마시던 아메리카노 향이 떠오르고 준호가 퇴근길에 사오던 마카롱 가게도 보입니다. 일상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유산 소식을 듣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은이가 결혼식 후 제게 선물했던 스파티필름은 여전히 푸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 마음과 달리 식물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피아노 학원 창고를 정리하다가 하은의 결혼식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하은은 제게 절을 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며느리가 아닌 딸을 얻은 것 같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의 진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욕심이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뒤틀어 놓은 걸까요? 밤마다 하은의 회사 게시판을 들어가 봤습니다.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책임자 교체 소식이 올라와 있었고 하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거짓 메일 하나가 그 아이의 10년 커리어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하은을 응원하는 동료들의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강릉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변명하듯 길게 썼다가 다시 써내려가기를 수십 번. 결국 진심을 담아 짧게 적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인생을 망가뜨려서 미안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강릉에 도착해서 하은의 친정 근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은의 친정 어머니께 조심스레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이셨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하은에게 제 소식을 전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득 옆자리에서 향긋한 제스민 차 향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하은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우리는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의 해질녘 하은과 나란히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겨울바다의 차가운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하은의 얼굴은 한 달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밝던 눈빛은 지쳐 보였습니다. 제 잘못이 남긴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먼저 입을 열어 지난 한 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인 사정을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하차했다고 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졌다고 합니다.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불임 치료 과정에서 찾아온 귀한 생명이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결국 유산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강릉의 한 달은 하은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의 권유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다른 회사에 지원했고 이미 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와 함께 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석양이 바다로 저물어가는 동안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고.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행복은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통제와 집착으로 지키려 했던 것들이 오히려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차창 밖으로 스치는 밤바다는 여전히 차갑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에게 하지 못한 말들, 뒤늦게 깨달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바꾸고 싶은 것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언젠가 이 진심이 하은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강릉에서 돌아온 지 보름째, 저는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간 이어온 일상이었지만 아이들의 꿈을 키워준다고 자부하면서 정작 제 욕심으로 누군가의 꿈을 짓밟은 제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학원 정리를 하면서 오래된 앨범들을 발견했습니다. 매년 열었던 발표회 사진들, 콩쿠르 수상 기념사진들, 그리고 하은의 결혼식 날 찍은 가족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제자들처럼 하은도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학원 벽에 걸린 액자들을 하나씩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고도 음악을 만들었고, 슈만은 손가락을 다쳐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었지만 작곡가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제가, 며느리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왜 그토록 이기적이었을까요? 피아노 학원을 닫은 후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하은의 성공이 그토록 두려웠는지, 아들과의 관계를 잃을까봐 불안했던 것은 아닌지. 그 질문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내면의 어두운 구석과 마주했습니다. 결혼 전 피아노 교수가 되고 싶었던 꿈을 접었던 일, 시어머니의 반대로 유학을 포기했던 일, 그리고 그 한이 며느리에 대한 무의식적인 질투로 이어졌던 것, 깊숙이 묻어두었던 제 상처들이 결국 다른 이를 아프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저녁 폐원한 학원의 피아노 앞에 앉아 드뷔시의 달빛을 연주합니다. 하은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죠. 음표 하나하나에 제 잘못에 대한 사과와 후회를 담아냅니다. 달빛이 건반 위로 스며들 때면 어딘가에서 하은도 이 곡을 듣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학원을 정리한 자리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달빛 피아노라는 이름을 붙였죠. 하은이 좋아하던 드뷔시의 곡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창가에는 하은이 좋아하던 스파티필름을 두었고 매일 아침 그녀가 즐기던 제스민 차 향을 피웁니다. 카페 한켠에는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닌 젊은 연주자들이 이 피아노로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들의 연주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연주자의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것이라는 걸. 마치 자식의 인생이 부모의 것이 아니라 자식 자신의 것인 것처럼. 준호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하은과 함께 미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하은이 새로 일하게 될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준호는 현지 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카페에 오는 손님들 중에는 제 옛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된 아이도 있고 평범한 회사원이 된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매일 밤 카페 문을 닫은 후 저는 하은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녀의 용기와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글로 담아냅니다. 언젠가 이 편지들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때는 제가 진정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습니다. 꽃이 지는 것을 보며 생각합니다.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저지른 실수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달빛 피아노 카페를 연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봄비가 내려 카페 창문에 빗방울이 맺혔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 사이로 제스민 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문득 하은이 결혼 초 매일 아침 제스민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은의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시다가 제가 피아노 앞에서 달빛을 연주할 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은의 근황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음 주면 미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여성 개발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은이 이렇게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한 일이 오히려 그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은의 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은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열리는 IT 컨퍼런스 초청장이 있었습니다. 하은이 연사로 나선다고 합니다. 주제는 실패를 넘어서 여성 개발자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비가 그칠 무렵 하은의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남기고 간 찻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화해를 위한 작은 신호가 아닐까 하고 밤이 되어 카페 문을 닫으며 컨퍼런스 초청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하은의 이름 옆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때론 가장 큰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한 줄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울림을 남겼습니다. 대구 엑스코의 컨퍼런스장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긴장되는지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1000명이 넘는 청중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익명의 방문자였습니다. 하은이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길 바랐습니다. 무대에 하은이 등장했을 때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얀 재킷을 걸친 모습이 마치 피아노의 건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10년간의 개발자, 경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앞두고 겪었던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까지. 제 이야기가 나올 때도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강연 중간에 하은은 잠시 피아노 연주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 배웠던 피아노 발표회 영상이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 흘러나왔고 청중들은 조용히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은은 이 곡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이 곡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다고. 강연이 끝나고 청중들이 모두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조율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조율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 홀로 남은 연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버린 믿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컨퍼런스장을 나서는 길에 우연히 하은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침묵이 조금은 녹아내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하은이와 준호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가도 될지 고민했지만 대신 작은 포장 상자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3개월 동안 매일 밤 써온 일기장과 카페에서 연주했던 달빛 피아노 연주를 담은 음반이 들어 있습니다. 달빛 피아노 카페의 창가에 앉아 공항으로 향하는 그들을 생각합니다. 하은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죠. 제가 무너뜨리려 했던 그 꿈이 이제는 더 크고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 실수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 뜻밖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은이가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상자 잘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첫 강의에서 어머님의 달빛 연주를 들려주려고 해요. 실패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카페 피아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달빛을 연주합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날개를 펼쳐주는 것이라는 걸. 제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놓아주었을 때 더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것을.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립니다. 꽃잎 하나가 카페 창가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 벚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필 수 있으리란 것을. 지금은 비록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기도합니다. 하은이가 그곳에서 행복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기를.